한국인은 곰의 후손이라면서요? 그럼 한국인들은 전부 곰새끼인가? 단군 신화를 조롱하는 이 발언에 분노한 미국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소피아 윌슨. 그녀가 밝혀낸 일본 역사 왜곡의 실체는 그들은 역사를 지우려 했지만 진실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가미카와 외무상의 도발. 한국 5000년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 왜곡. 일본에 계속되는 역사 왜곡의 소피아 윌슨이 폭로한 충격적인 증거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싸우는 소피아 윌슨 씨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윌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왠지 가슴 떨리네요. 미국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에 인생을 바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인이었고 저는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으며 미국 중심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먼 나라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망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학 3학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한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1970년대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 후 한국 역사에 매료되어 평생을 한국사 연구에 헌신한 학자였어요. 특히 고려시대 정치사회 제도 연구와 고서 번역에 큰 업적을 남기셨죠. 교수님의 냉정하고 논리적인 한일 관계사 접근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은 수업 중 발생한 브라운 교수님과 일본 유학생 간의 독도 관련 논쟁이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일본 유학생과 불과 5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답니다. 일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다케시마는 분쟁 중인 영토인데 왜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느냐고 질문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셨어요. 그러자 일본 학생은 굽히지 않고 일본의 섬 다케시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섬을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분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섬 독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일본인 뿐이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닌 이유를 알고 싶으면 먼저 국제적인 명칭인 독도를 사용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이 모여서 공부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다. 교수님은 이어서 독도는 한국의 명백한 영토이며 한 번도 분쟁 지역이 된 적이 없다. 이 사실은 18세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일본인들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전공한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일본 정부와 일본 법학자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학생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자 브라운 교수님은 뜻밖의 반론을 제시하셨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쿄가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일본을 대신하여 도쿄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당연히 일본 학생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교수님은 내가 방금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농담이 맞다. 내가 아무리 도쿄가 미국 땅이라고 우겨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으셨죠. 이 논쟁을 목격하면서 저는 브라운 교수님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2017년 즈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무대 퍼포먼스와 팬 소통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호기심에 그들의 음악을 찾아 들으며 저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청춘의 고민과 희망을 담은 깊은 메시지에 공감했답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 시리즈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진솔한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혀갔죠. 미국의 발전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저에게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 서울대학교로 유학 가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당연히 놀라셨어요. 왜 하버드까지 졸업했으면서 서울대니? 꼭 한국에 가야만 하겠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아시아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해주겠지만 미국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현재를 이해하는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019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지하철까지 서울은 완전한 신세계였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전통문화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도전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강의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영어로 소통해 주시며 도움을 주셨고, 저는 매일 밤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연구 주제는 독도 문제였어요. 하버드에서 목격했던 논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공 지도 교수님께서는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조언에 따라 저는 조선왕조실록, 고지도, 일본 에도시대, 문헌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역사학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해독해 나갔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는 일본 스스로 작성한 역사적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만든 조선국교 제시말레 탐서라는 문서에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기록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일본 출신으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제강점기 전문가로 독도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셨죠. 그분은 본인의 일본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일본을 향한 자신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독도가 한국 땅인 건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사실상 독도를 포기했고 정부는 30년 동안 독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국제법상 작은 독도를 얻어도 영해 12해리까지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994년 새로운 유엔 해양법이 정해지며 작은 섬이라도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일본은 그로부터 1년 전인 93년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진실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17세기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결국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문서를 남겼다고 해요. 둘째,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섬 인근의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 이는 앞서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1905년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직전 시기로 독도 편입이 한국 침략의 첫 단계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1904년 일본 공식 문서에 독도라는 한국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독도라는 한국 이름은 있었는데
일본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독도의 주인은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죠.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다음인 1905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 체험관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말로만 듣던 독도를 모형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황홀한 감정이 들었고 더 큰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는 독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했어요.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한일 관계,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한일 관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요. 일본 교과서는 임진왜란을 조선 출병이라고 표현하거나 일제강점기를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미화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왜곡이 현재 한일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죠. 서울대학교 3년차가 되면서 저는 한국사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시각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역사 인식은 어떠한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지도 교수님께 일본 유학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소피아, 일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면 양국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연구자로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도쿄대학교 박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대에서의 3년 동안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본어도 기초를 다졌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2022년 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경험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도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독도 연구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역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제가 일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봄 서울을 떠나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한국사를 공부하며 제 시각은 이미 많이 변화해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과제였어요. 일본 유학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 한번 파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일본 학자들은 어떤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대에서 배운 한국 역사의 진실과 일본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의 근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도쿄대학교 박사과정에 지원하면서 저는 연구 제안서에 한일 역사 갈등의 근원과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 역사 교과서 서술, 일제강점기 인식 등 양국 간 주요 역사 갈등 사안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연구 계획이 도쿄대 심사위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는지 다행히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지도교수님께 일본 유학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어요. 소피아, 일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특히 당신처럼 한국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학생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딜 자신이 있다면 양국 모두의 학문적 환경을 경험한 연구자로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은 큰 도전이지만 또한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서울대 유학을 반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또다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특히 아버지는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왜 계속 유학을 하냐? 이제는 미국에 돌아와 경력을 쌓을 때가 아니냐라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결국은 지지해 주셨습니다. 도쿄로 떠나기 전 저는 일본어 공부에 더욱 집중했어요. 서울대에서 기초 일본어를 배우긴 했지만 도쿄대에서 학문적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집중 훈련을 받았고 특히 학술 용어와 역사 관련 어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학계의 주요 학자들과 특히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사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도쿄대에서의 연구와 토론에 더 잘 대비하고 싶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 역사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 온 이방인으로 한국에 적응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 시각을 가진 연구자로서 일본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소피아,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것은 한국과 일본 양쪽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의 강점이야.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연구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 특히 한일 관계사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기. 둘째,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시각을 바탕으로 일본 학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셋째, 한일 역사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이 세 가지 목표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감한 역사적 주제들을 다룰 때 양국의 감정과 자존심이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도전이 제 학문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문적 환경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역사적 진실 탐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하네다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도쿄에서의 시간도 분명 저에게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쿄대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저는 새로운 학문적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쿄대학교 본향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 캠퍼스는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 속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공부한 배경을 가진 제가 일본 최고 명문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첫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문학부 역사학과 박사과정 신입생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와 한일관계사를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제 연구 주제가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근원이라고 밝혔을 때는 긴 침묵이 흘렀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역사학과 주임 교수인 타나카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윌슨 씨, 당신의 연구 주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점을 알고 계시겠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공부한 후에 도쿄대에 온 것이기도 해요. 타나카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일본 학계의 시각과 한국 학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곧 체감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동아시아 근대사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첫 수업에서 아카사카 교수님은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 역사를 개관하셨는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 한국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일제강점기를 일본의 한국 통치 시기라고 표현하며 이 시기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조치라고 표현하셨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인식은 상당히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민족 말살과 문화 억압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카사카 교수님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당시 조치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상을 위한 것이었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주할 도전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양측의 다른 역사 인식을 직접 경험하고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첫 한 달 동안 저는 주로 관찰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수업과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도서관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역사 서적들을 탐독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과 일본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사의 주요 사건들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조선 출병,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한국 통치기, 독도 다케시마 문제 등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 세미나에서 저는 첫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제 발표 주제는 1718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교섭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에도시대 문헌을 모두 활용하여 당시 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분석했어요. 특히 1696년 일본 도트토리번 야오취판이 막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케시마 울릉도 외에 또 하나의 섬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밝힌 문서도 제시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세미나를 이끄시던 고바야시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윌슨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당신이 인용한 자료들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저희 발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은 윌슨 씨는 한국 측 자료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생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들은 한국 측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공식 문서들입니다. 도트토리번의 보고서와 태정관 지령은 모두 일본이 작성한 문서죠. 이 문서들은 당시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지지가 한 구석에서 나왔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일본인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윌슨 씨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분명히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고, 이는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 토론은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를 지지해주신 모리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이런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발표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일부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지도 받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제가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그 차이를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제 도쿄대학 생활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해주는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일본 학계 내에서도 역사 인식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일본 학자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 중에는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향한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양측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도쿄대학교 첫 학기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일본 학계의 분위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초기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학술적 토론에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의 연구 방법론이 크게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소 감정적으로 역사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냉정하고 분석적으로 만들었어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제 연구 주제도 점차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한일 관계사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양국 관계의 주요 전환점들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갈등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 주제 중 하나는 고대 한일 관계, 특히 백제와 일본의 관계였습니다.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는 와타나베 교수님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본 고대 왕실과 백제 왕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와타나베 교수님은 일본 천황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일본 고대사에서 한반도와의 문화적, 정치적 교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백제에서 전해진 문화와 기술은 야마토 왕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배웠지만 일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업 후 와타나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족의 혈통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역사적으로 백제 왕족과 야마토 왕족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56세기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그들 중 일부는 높은 관직에 올랐죠. 이런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 정치적 맥락에서 이 문제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일본 학계 내에서도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도쿄대학 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이전의 일본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이를 통해 근대 이전 일본인들의 한국조선 인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에도 시대 1603만 1868 일본의 지리서와 지도에서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였습니다. 1667년에 간행된 일본여지 총서일본 유디 정슈와 1785년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통남 도설 쌍구어 통란 도쇼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는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에도 시대 일본인의 조선 인식과 영토 개념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근대 이전 일본인들의 조선 인식이 메이지 시대 이후 제국주의 시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현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일본 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일부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셨고, 반면 일부는 여전히 제 접근법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도쿄대 역사학과의 보수적인 교수님들은 제가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도쿄대 2년차가 되면서 저는 일본 역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 컨퍼런스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동아시아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고문원을 통해 본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맥락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문원을 모두 인용하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점을 강조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예상대로 많은 질문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제가 인용한 자료들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고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몇몇 학자들은 제 연구의 실증적 접근법을 높이 평가하며 더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토대학의 한 역사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윌슨 씨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우리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가 교토대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어요. 컨퍼런스 이후 제 연구는 일본 학계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술지에서는 제 논문을 게재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고 몇몇 대학에서는 강연 초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지만 제 연구가 일본 내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쿄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연구 범위를 더 넓혀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상반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제는 독도 문제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었지만 한일 관계의 핵심 갈등 중 하나이기에 피할 수 없는 연구 주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연구를 위해 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외무성 외교사료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공식 문서들은 때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들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정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정책과 저항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단순한 근대화 정책이 아니라 조직적인 억압과 동화 정책이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어요. 이 연구는 도쿄대 내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제 연구가 반일적이라고 비판했고 심지어 논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주 지도교수인 모리 교수님은 역사학자로서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연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도 늘어갔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 학생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보였고 저희 세미나와 강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3년간의 도쿄대 생활을 통해 저는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각을 모두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저는 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의 화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일 역사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추가 문서들이었습니다. 국립공문서관에서 오랜 시간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태정관 지령 이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보낸 다케시마 웨일도 조다오아이다어에 관한 질의서와 그에 대한 내무성의 검토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이 문서에서 내무성은 울릉도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로 불림와 독도 당시 마쓰시마가 모두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태정관이 최종 지령을 내린 것이었죠. 즉, 일본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1905년 독도 편입이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정부는 1905년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 태정관 지령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 역사학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일본 해군성이 1946년에 작성한 조선연안 수로지라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 해군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단순히 학술 논문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한일 관계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도쿄대를 시작으로 교토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주요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강연 시리즈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일본 학생들과 교수들은 제가 제시한 역사적 자료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한 강연 후 와세다 대학의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스스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진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과 희망을 주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 외에도 저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한국 지배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어요. 특히 조선총독부의 공식 문서와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비공개 발언들을 분석하면서 일제강점기가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말살과 동화 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저는 1938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내각에 제출한 조선 민족 동화 정책에 관한 건의서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 문서에는 한국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용 금지, 창씨 개명 정책, 한국 역사, 교육 왜곡 등이 모두 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증거였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동화 정책과 그 영향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은 일본 학계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의 야마모토 교수님은 제 논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윌슨 씨의 연구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역사 왜곡이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특히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과거사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시작했어요.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양국의 교과서가 얼마나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상대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을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역사 교육이 가능할지 논의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역사 교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해, 저는 제 연구를 종합하여 한일 관계사의 재조명, 갈등과 화해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 관계의 주요 갈등 사안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상호 이해와 화해가 가능할지 모색했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는 예상대로 치열했어요. 일부 심사위원들은 제 접근법이 한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제가 제시한 역사적 증거와 논리적 분석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마침내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학위 취득 후, 저는 제 연구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독도 다케시마,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동시에 출간되었고, 양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어요. 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자들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리고 한국 독자들에게는 감정적 접근을 넘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저의 연구와 활동은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향한 이 여정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양국 관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책을 출간한 후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고 한국이나 일본에 남아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특히 미래 세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죠. 그래서 2024년 여름,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 교육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주요 목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째, 청년 역사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 갈등 사안들을 토론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3개국을 순회하며 2주간의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은 각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역사학자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대화하고 우정을 쌓는 시간이 중요해요. 둘째, 역사 교육 자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관계사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시각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이 자료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셋째,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일 관계사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귀중한 1차 자료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문서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히 학문적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과거의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요. 재단 활동과 함께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객원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한일 관계사의 쟁점들이라는 강의를, 도쿄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강의를 맡고 있어요. 이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에게 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도 객원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관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미국 학생들에게도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 중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놀라는 경우가 많고, 한국 학생들 중에는 감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더 논리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국에서 저희 활동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있고 때로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기도 해요. 특히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저를 반일 선동가로 낙인 찍으려 하고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제가 타협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들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 진실과 화해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이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역사 갈등 사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시리즈를 완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역사적 사실과 양국의 인식 차이, 그리고 화해를 위한 방안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또한 제 재단을 통해 한일 청소년 역사 캠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사 교육자들을 위한 워크숍도 개설하여 학교 현장에서 한일 관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는 최근 한일 역사 대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시민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특히 양질의 역사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공동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과거의 갈등을 넘어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하버드 대학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여정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특별한 위치가 한일 관계의 미래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화해를 향한 이 노력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윌슨의 목소리로 그녀의 학문적 여정과 한일 역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해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를 거치며 그녀는 단순한 역사 연구자를 넘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역사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고 미래의 화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발견한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들과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인으로서의 객관적 시각과 양국에서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접근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일 역사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소피아가 설립한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 교육재단은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과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소피아와 같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점차 진실에 기반한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피아 윌슨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